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유튜브에서 단골 손님입니다. 네, 단골로. 저희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는 무조건 해줘야 그래서 또. 한국에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아직도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하나를 추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6월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굉장히 몇 년도 6월이에요? 몇 년? 2009년. 2009년. 네. 6월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덥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탈 때부터 신세계였어요. 네, 일단 승무원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신 분들은. 네. 약간 대한항공 타고 오셨나요? 네.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피부색이 하얗면서 예쁜 분을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어서 정말 선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네. 그런 건 이제 사람마다 인상이 달랐으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이 생활 환경에 놀랐던 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물을 켰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남쪽에 있어가지고 진짜 뜨겁구나. 거의 태국이구나. 여기는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래서 손을 계속 못 씻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쓱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한 구멍에서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 같이 나온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쇼크였고, 진짜로 북에 있을 때는 이제 뜨거운 물, 찬물 만들려면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비율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서 목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데서 나온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충격이었죠. 네. 네. 국정원 가서 밥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제일 정치적으로 뭔가 교육적으로나 이런 것에 약간 이게 뭐야 라고 느꼈던 거는 6.25 한국 전쟁이었어요. 약간 남한이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거는 북한에 완전히 본인들이 모든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와서 한국 전쟁이 남침이에요.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 용어부터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남침이에요. 당연하죠. 남쪽이 먼저 침략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걸 똥꼬 때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침은 이제 당한 거다. 네. 우리가 똥꼬를 이렇게 할 때, 네,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침략을 당한 쪽이 네네.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이틀 동안은 약간 충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초반에 와서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왜, 그거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왔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저희 그렇게 색이 짙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팩트니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나 영상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한 2만 명이 되는 탈북민이 제 앞으로 왔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이제 고수인 거예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쉽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얘기를 딱 듣고 북한 주민들 2,500만을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진실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구나. 그래서 한 60대의 어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걸 마지막까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순간 네. 내가 60년을 잘못 산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방 받아들였죠.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북쪽이 침략을 당했으면은 7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게 좀 어려운 숙제로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니 반격을 해서 서울을 탈환했다? 이건 쉽지 않은데 왜냐 무방비 상태에서 그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북한 당국이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좀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도착을 하면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타고 오잖아요. 도착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 보고 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일반 관광객분들 다 내리시고 저희가 내리는데 국정원 분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비행기 딱 바로 앞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나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그 어떤 게이트 앞에서만 발해주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짐 검사하고 뭐 여기는 맞아. 티켓 있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이라 그런지 비행기 바로 앞에까지 마중을 오셨더라고요. 이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를 안내를 맞아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어떤 특별한 경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1차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요. 처음에 와서 이제 마스크를 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그때 좀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그렇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라는 것도 쓰는구나. 뭐, 우리가 무슨 나쁜 세균이 있을까봐 이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다 신체 검사를 하고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결핵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아무래도 국정원 조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는지 순수한 목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도 가려내야 되고 왜 그중에 또 간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조사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원 가서 일종의 또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6개월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국적 하나를 새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네. 다른 남들은 여기에 어떤 이민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국적 하나를 받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6개월 만에 그렇게 새로운 국적을 받는 건데, 또 하나의 국적을 그렇게 받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왜 필요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 왜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선거본 그런 얘기도 뭐 북한에서 들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여기에 가둬놓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3개월 있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3개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뭐 교육을 계속 받나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조사부터 받는 거죠.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누구고 동네에 뭐가 있었고 뭐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국정원에 이렇게 조사방이 좀 크진 않거든요. 딱 조사관 그 테이블이랑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랑 있는데 거기서 평양 GPS를 평양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가 살았던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평양 지도가 있을 수가 있지? 저희 아파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다 나와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살았던 아파트인데 이거 내가 다녔던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때까지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게 가능한 줄 몰랐던 거죠, 아예.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국정원에서. 그리고 막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맞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정원에서 이렇게 선거문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조사관분이 내가 널 선거문하게 생겼니? 그분도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너무 어이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그 낯선 그런 감정 그리고 되게 두려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거리감도 있었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다 양복 딱 이렇게 입고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국정원을 떠날 때는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혹시 뭐 와서 식사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판에다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게 처음에, 무슨 약간 밥이랑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약간 상추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국이랑 이런 걸 갖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쿨피스. 네, 쿨피스를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종이팩에 뭔가를 담아 먹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음료를. 네,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먹었거든요. 네, 너무 담백하더라고요.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잘 먹고 정신없이 잤어요. 네, 그 첫날에 그 피로도 있어서 그런가 되게 자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깨워주셔가지고 깨놨는데 그 다음부터 식사가 매번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매끼 다른 식사를. 네, 근데 또 그게 좀 그랬던 게 그게 또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맛있었는데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맛이 없대요. 그 밥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주말마다 나가서 또 다른 거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거예요.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야, 그렇게 녹는 고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익히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고기를 잘 안 구워 먹어요. 생고기를 안 구워 먹어요. 거의 고기 질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해충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푹 익혀서 끓여서 먹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익히지도 않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익었는데 해서 이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그게 그렇게 비싼 줄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막 과일도 떨어질세라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데 사과가 그렇게 달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녹는 줄 알았어요. 먹구멍이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사과, 귤, 뭐 포도 해가지고 다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했죠. 태어나서 그렇게 과일을 정말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사과가 너무 귀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정말 막 큰 마음 먹고 한 1kg 사다가 그렇게 금방 다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원 없이 먹었죠. 사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네. 이제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북한을 보여주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약간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정착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네도 돌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남한 사회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은 것, 약간 되게 놀란 것 그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하나원 이제 그렇게 마치고 또 나와서 한국 이제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막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평양에서 살았었고, 평양에서 지하철도 타봤고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버스 가는 방향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반대 거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버스에 탔는데 내릴 때 누르는 벨 있잖아요.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정류장에서 못 내리고 막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년 정도 지나서 발전이 되면, 인류가 커다란 발전을 이루고 하면, 집에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다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네,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만 치면은 방법이 다 나온대요.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봤는데, 5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도착 시간인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착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얘랑 버스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기서 이거를 신호를 어떻게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아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차를 탔는데 내비 같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도 그 모든 차들의 어떤 그 정보를 어떻게 그걸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내비가 시스템 어떻게 자체가 가능한지 왜 여긴 막히고 저기는 안 막히고 막 그쵸, 예, 그것도 그렇고 이 길을 여기 길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 길을 내비가 어떻게 알아서 이거 길을 인식을 하는지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충격인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원하던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하잖아요. 대중교통 내리면 이거 타고 가야 되고 몇 분 뒤에 오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참 그것도 너무 편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멀타에 있을 때 140유로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와서 한국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두 손으로 노동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조명 씌우는 플라스틱 그거를 생산돼서 나오면 이게 박스에 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18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정확히 몰타에서의 1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게 정말 감사했죠.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저녁에 일이 한 7시 반쯤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끝나고 다 퇴근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녁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일이 한 8시에 끝났다 그러면 한 1시간을 총화를 해요. 매일 저녁. 그냥 그 책임자였던 분풀이 시간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삿대질 하면서 이렇게 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막 그냥 앉아서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정말 짧아서 10분이고.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끝나고 이제 쫄래쫄래 가서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청화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청화 같은 소리 하냐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런 청화도 없고,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조직 생활도 없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잘 돌아갈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죠. 네. 그래서 참,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뭐 유럽도 경험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신기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너무 신기함 천지였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게 전반적으로 통제사회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청화라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길들여져 있다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 오니까 확실히 좀 적응이 안 되셨겠네요. 처음에. 그렇죠. 제가 뭘 하든 간에 저는 사실 처음에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게 청바지였거든요. 네, 청바지를 북한에서 못 입게 하거든요. 자본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바지가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네, 상징이래요. 하긴 약간 좀 자유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청바지가. 그래서, 네, 사실은 노동자들이 입는 바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절대 못 입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막 신이 나서 이제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단정하게 입으신 분들이 무슨 옆에 팜플렛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보면은 길거리 귀찰대라고 있거든요. 아줌마 가정주부로 되는 약간 여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2-3명씩 길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단속을 해요. 옷차림을. 너무 붙는 옷을 입었다거나 시스루를 입었다거나 염색을 했다거나 잡아가지고 어디 사는 누구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직장에다 통보를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단속하는 귀찰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분들을 보는 순간 귀찰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귀찰대 하니까.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갔다 왔다 이러다가 보니까 옆으로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찢어진 바지 입고도 막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대체 뭐지? 가서 보니까 약간 교회를 이제 선전하시는 교회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래 이렇게 서 있는데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게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이제 통제를 받으며 살았으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북한에서 약간 가장 좀 잘못 알려진 남한에 대한 오해?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저기 남쪽의 어린이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도 그때 많이 배고팠는데 그 속에서 그 남쪽의 어린이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는 말하는 대로 다 믿는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건 다 깨져요. 워낙 잘 살고 있고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는 미국의 식민지다. 예,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어떤 미군의 군화에 짓밟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되게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도 미군은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이런 의문은 항상 있었거든요. 예, 드라마 촬영하는데 미군이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길거리에. 한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었죠.
혹시라도 미군이 이제 총 이렇게 메고 이게 건방진 자세로 지나다니지 않을까. 뭐 지나다니다가 헤이 어라고 해가지고 뭐 건드리고 사람들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면 큰일 나죠. 네, 미군을 본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떠날 때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항이나 그 구조상의 시스템이 국가의 잘못이란 걸 저는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니까 중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정일이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님은 찐정일 출래야. 어이 님은 찐정일 님 빼초세 님은 찐정일 출래야. 너네 북한 사람, 너네 북한의 김정일 대통령이 TV로 나왔어. 근데 대통령 짝도 아니고 그냥 김정일이 나왔어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빗자루에 야이 뭐서라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 제가 완전히 그때까지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강제 북송이라는 이러한 문제나 다른 이슈를 봤을 때 북한이 끌려가면 내가 당원으로서 제대 군관으로서 현직 사단 정치원의 딸로서 내가 받을 처벌이 어떤 거지. 나는 보위부 정보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공안에 한번 끌려 올라갔을 때 난 그 자리에서 자살 시도했어요. 공안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단호한 사람 처음 봤다 이러고 그때 벌금 주고 저를 풀어놔줬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6.25 전쟁 문제로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엄청 싸웠어요. 내가 배운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군이 함께 일으킨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것이 북한이 일으킨 거래요. 말이 안 된다. 내가 상황이 코너에 몰려서 한국으로 왔을지언정 당신들은 나한테 거짓말 교육은 시키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 단계만 말하자. 이러고 계속 내가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나와서도 한 1년 만에 제가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그게 찝찝한 거예요.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진실만을 쫓는 또 그런 순수함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찝찝하니까 내가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그때 당시 검색했을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개됐던 군사기밀 자료.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스탈린을 찾아간 그 사례, 그 자료들, 그리고 중국이 실제 내놓은 칼럼에 그때 당시 임시로 공개됐다가 폐기됐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이 뭐라고 칼럼을 내놨냐면 한반도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라는 논설이 그때 나왔댔어요. 나중에 그게 폐기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마침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안 나쁘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3자인 중국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내놓은 자료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 안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소련과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형제이며 그들이 바친 6.25 전쟁의 피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래. 그럼 이게 100마디 말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엄청 울었거든요. 왜냐면 난 청춘을 바쳤잖아요. 무엇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왜? 무슨 명분으로? 바로 6.25 전쟁이 유일한 명분이어서. 그럼 내 청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7살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면서 바친 내 청춘은 도대체 뭐냐고. 그때 그걸 보는데 내가 앉아서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걸 보고서 내가 앉아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뭔 짓을 한 거야? 난 도대체 북한에서 뭔 짓을 하고 내 청춘을 바친 거야? 탈북하는 순간까지 난 예쁜 옷을 못 입어봤어요. 보이샷 군복밖에 못 입어봤어요. 사회 제대돼서도 아무도 그걸 안 줘서 군복 입고 나는 탈북을 하겠다고 국경까지 왔는데 부럽고들 그 군복을 다 뺏겨서 장마당에 팔아서 낡은 옷을 갖다 입혀서 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나는 그럼 뭐예요? 그 억울함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인권이라는 단어나 수많은 단어들을 배우면서 내가
아,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배우게 된 거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또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한국 와서 충격받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겠네요. 약간 체제가 어떻게든 약간 부인될 수밖에 없는, 그쵸? 나를 만든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게 완전 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셨겠네요, 진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뇌 교육은 정말로 무서워요. 태어나서부터 배워준 게 딱, 야, 이게 볼펜인데 이게 전체가 흰 색깔이었고 이거 전체가 까만색이야. 이거 무조건 전체를 까만색으로 봐야 돼. 라고 말하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울타리를 딱 넘어와서 어느 순간 야, 그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거야. 네가 여지까지 잘못 안 한 거야. 근데 이게 너네만 이러지 밖에 나오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세상이야.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얘네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사실. 배신감이 들어요. 그니까요. 와. 세뇌 교육이 무섭지만 그 세뇌 교육이 잘못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분노는 폭발을 해요. 왜? 내가 살아온 그래도 30년 인생이 이 북한 땅에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속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 체제 안에서 배운 내 인생 30년은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모든 그 교육의 그 정체성과 그 명분과 그 논리와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럼 난 30년 인생을 도대체 뭘 살았냐?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간단히 말해서 한국 와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그런 간판들이었거든요. 같은 한국말인데 왜 저거를 제일 맨 처음에 혼란했던 게 헤어클럽이었거든요. 미용실을 찾아야 되는데 미용실을 안 쓰고 100% 뭐 강땡땡 네. 헤어클럽, 강땡땡 헤어샵. 예, 그래서 그 헤어클럽이란 말을 듣고 좀 이러고 눈 부라리고 봤어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헤어, 분명히 대가리란 소리야. 그러면 클럽,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춤춘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 앞에 붙여 있는, 왜 사람 이름이 저 앞에 붙여 있지?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미용실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미용 기구인데? 한번 그래도 물어는 보자. 머리가 도대체 무슨 지랄을 하길래 미용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미용실을 못 찾아.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미용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간판을 헤어클럽이라고 했어요? 이랬더니 머리를 춤춰요? 이랬더니 그 뜻이 아니고 한국식의 이런 간판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싶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만 줘요. 괜찮아요. 파마도 해줘요.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간 미용실 제 지금 15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아직도 거기 들어갈 때 제 얼굴을 기억하세요. 또 한 번은 저희 신랑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니 할머니 집 간대요. 할머니 집. 네. 그 식당 명이 할머니 집. 그러니까 네. 나는 네.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뭐라고 싸웠냐면 아니 식당에 가자고 내 돈 내고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남의 할머니 집에 왜 가냐고. 왜 구걸질하러 가? 구걸질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집이 지금 식당이야.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그 군평항 근처에서 할머니 칼국수집 먹으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끝내 밥 못 먹고 집으로 왔어요. 2시간을 싸우다가. 근데 하도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탈북민을 이제 설득하는 이런 교회 집사였으니까 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본인이 빠른 포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하잖아요. 사소한데 이 사소함에 느끼는 지금 알게 되면 난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로 한국 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었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권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 신랑
세상에. 아니, 그 인권을 왜 몰라? 사람이 걸리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진 거죠. 왜 또 우는 거야? 이러면서 신랑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난 왜 몰랐지? 아니, 내가 북한에서 문맹자가 아니잖아요. 전 북한에서 당원이었고, 군사대학까지 졸업한 당원이었어요.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정착적인 북한이 말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입당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입당해서 북한 사람들이 상위 몇 %에 안 되는 여군 장교 출신이고 군사대학 졸업했고 열병식까지 했고 보위부 정보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어를 몰라요. 그걸 들을 때 그 무너짐 있잖아요. 그 자괴감? 난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이 허무함? 그게 이제 억울함으로 올라오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엇을 나한테 잘못 가르쳐 줬는지 그때부터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 교육의 내용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교육 내용하고 무엇이 차이인지를 그때부터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진짜 변화는 그 억울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배신감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겠다. 배신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사실,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유튜브에서 단골 손님입니다. 네, 단골로. 저희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는 무조건 해줘야 그래서 또. 한국에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아직도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하나를 추립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6월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그럼 몇 굉장히 년도 6월이에요? 몇 년? 2009년. 2009년. 네. 6월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덥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탈 때부터 신세계였어요. 네, 일단 승무원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신 분들은. 네. 약간 대한항공 타고 오셨나요? 네.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피부색이 하얗면서 예쁜 분을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어서 정말 선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네. 그런 건 이제 사람마다 인상이 달랐으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이 생활 환경에 놀랐던 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물을 켰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한민국은 남쪽에 있어가지고 진짜 뜨겁구나. 거의 태국이구나. 여기는.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래서 손을 계속 못 씻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쓱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한 구멍에서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 같이 나온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쇼크였고, 진짜로 북에 있을 때는 이제 뜨거운 물, 찬물 만들려면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비율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서 목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데서 나온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대부분 다 충격이었죠. 네. 네. 국정원 가서 밥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제일 정치적으로 뭔가 교육적으로나 이런 것에 약간 이게 뭐야 라고 느꼈던 거는 6.25 한국 전쟁이었어요. 약간 남한이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는 북한에 완전히 본인들이 모든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와서 한국 전쟁이 남침이에요.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 용어부터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남침이에요. 당연하죠. 남쪽이 먼저 침략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요걸 똥꼬 때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침은 이제 당한 거다. 네. 우리가 똥꼬를 이렇게 할 때, 네,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침략을 당한 쪽이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이틀 동안은 약간 충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초반에 와서 그것부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왜, 그거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왔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저희 그렇게 색이 짙은 사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팩트니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나 영상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한 2만 명이 되는 탈북민이 제 앞으로 왔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이제 고수인 거예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쉽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얘기를 딱 듣고 북한 주민들 2,500만을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진실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구나. 그래서 한 60대의 어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걸 마지막까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순간 네. 내가 60년을 잘못 산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방 받아들였죠.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북쪽이 침략을 당했으면은 7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게 좀 어려운 숙제로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니 반격을 해서 서울을 탈환했다? 이건 쉽지 않은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그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북한 당국이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좀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도착을 하면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타고 오잖아요. 도착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 보고 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일반 관광객분들 다 내리시고 저희가 내리는데 국정원 분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비행기 딱 바로 앞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나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건 뭐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게이트 앞에서만 발해주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짐 검사하고 뭐 여기는 맞아. 티켓 있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이라 그런지 비행기 바로 앞에까지 마중을 오셨더라고요. 이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를 안내를 맞아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어떤 특별한 경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1차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요. 근데 처음에 와서 이제 마스크를 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그때 좀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그렇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라는 것도 쓰는구나. 우리가 무슨 나쁜 세균이 있을까봐 이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다 신체 검사를 하고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결핵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균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아무래도 국정원 조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는지 순수한 목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도 가려내야 되고 왜 그중에 또 간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조사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원 가서 일종의 또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6개월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국적 하나를 새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네. 다른 남들은 여기에 어떤 이민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국적 하나를 받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6개월 만에 그렇게 새로운 국적을 받는 건데, 또 하나의 국적을 그렇게 받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저는, 이게 왜 필요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 왜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선거본 그런 얘기도 북한에서 들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여기에 가둬놓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3개월 있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3개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교육을 계속 받나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조사부터 받는 거죠.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누구고 동네에 뭐가 있었고 뭐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국정원에 이렇게 조사방이 좀 크진 않거든요. 딱 조사관 그 테이블이랑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랑 있는데 거기서 평양 그 GPS를 평양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가 살았던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에 어떻게 평양 지도가 있을 수가 있지? 저희 아파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건 내가 살았던 아파트인데 이건 내가 다녔던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때까지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게 가능한 줄 몰랐던 거죠, 아예.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국정원에서. 그리고 막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맞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정원에서 이렇게 선거문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조사관 분이 내가 널 선거문하게 생겼니? 그분도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너무 어이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그 낯선 그런 감정 그리고 되게 두려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거리감도 있었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다 양복 딱 이렇게 입고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 국정원을 떠날 때는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혹시 뭐 와서 식사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판에다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게 처음에 무슨 약간 밥이랑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약간 상추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국이랑 이런 걸 갖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쿨피스. 네, 쿨피스를 네네.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종이팩에 뭔가를 담아 먹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음료를. 네,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먹었거든요. 네, 너무 담백하더라고요,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잘 먹고 정신없이 잤어요. 네, 그 첫날에 그 피로도 있어서 그런가? 되게 자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깨워주셔가지고 깨놨는데 그 다음부터 식사가 매번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맵기 다른 식사를. 네, 근데 또 그게 좀 그랬던 게 그게 또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맛있었는데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맛이 없대요. 그 밥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주말마다 나가서 또 다른 거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거예요.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그렇게 녹는 고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잘 익히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고기를 잘 안 구워 먹어요. 생고기를 안 구워 먹어요. 거의 고기 질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해충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푹 익혀서 끓여서 먹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익히지도 않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익었는데 해서 이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그게 그렇게 비싼 줄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막 과일도 떨어질세라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데 사과가 그렇게 달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녹는 줄 알았어요. 먹구멍이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사과, 귤, 뭐 포도 해가지고 다 먹을세라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했죠. 태어나서 그렇게 과일을 정말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사과가 너무 귀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막 큰 마음 먹고 한 1kg 사다가 그렇게 금방 다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원 없이 먹었죠. 사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북한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약간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정착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네도 돌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남한 사회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은 것, 약간 되게 놀란 것 그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하나원 이제 그렇게 마치고 또 나와서 한국 이제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막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평양에서 살았었고, 평양에서 지하철도 타봤고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버스 가는 방향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반대 거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버스에 탔는데 내릴 때 그 누르는 벨 있잖아요.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정류장에서 못 내리고 막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년 정도 지나서 발전이 되면, 인류가 커다란 발전을 이룩을 하면, 집에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다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 정말요? 예,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진짜.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만 치면은 방법이 다 나온대요.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봤는데, 5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도착 시간인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착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얘랑 버스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기서 이거를 신호를 어떻게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아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차를 탔는데 내비 같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도 그 모든 차들의 어떤 그 정보를 어떻게 그걸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 그 내비게이션 내비가 시스템 어떻게 자체가 가능한지 왜 이해가 여긴 안- 막히고 저기는 안 막히고 막 그쵸, 예, 그렇게 알려주는 그것도 게. 그렇고, 이 길을, 여기 길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 길을 내비가 어떻게 알아서 이거 길을 인식을 하는지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충격인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원하던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하잖아요, 대중교통. 내리면 이거 타고 가야 되고, 몇 분 뒤에 오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참 그것도 너무 편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몰타에 있을 때, 140유로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와서 한국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두 손으로 노동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조명 씌우는 플라스틱 그거를 생산돼서 나오면 이게 박스에 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18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정확히 몰타에서의 1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게 정말 감사했죠.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저녁에 일이 한 7시 반쯤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끝나고 다 퇴근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녁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일이 한 8시에 끝났다 그러면 한 1시간을 총화를 해요. 매일 저녁. 그냥 그 책임자였던 분풀이 시간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삿대질 하면서 이렇게 일을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그냥 앉아서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총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정말 짧아서 10분이고.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끝나고 이제 쫄래쫄래 가서 이제 앉아서 거기 서 있었는데 딱 가시는 거예요. 아니, 청화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청화 같은 소리 하냐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런 청화도 없고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조직 생활도 없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잘 돌아갈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죠. 네. 그래서 참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뭐 유럽도 경험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신기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너무 신기함 천지였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게 전반적으로 통제사회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뭐 청화라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길들여져 있다가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 오니까 확실히 좀 적응이 안 되셨겠네요. 처음에. 그렇죠. 제가 뭘 하든 간에 저는 사실 처음에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게 청바지였거든요. 네, 청바지를 북한에서 못 입게 하거든요. 자본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바지가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네, 상징이래요. 약간 좀 자유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청바지가.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들이 입는 바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절대 못 입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막 신이 나서 이제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단정하게 입으신 분들이 무슨 옆에 팜플렛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보면 길거리 귀찰대라고 있거든요. 아줌마 가정주부로 되는 약간 여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2-3명씩 길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단속을 해요. 옷차림을. 너무 붙는 옷을 입었다거나 시스루를 입었다거나 염색을 했다거나 잡아가지고 어디 사는 누구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직장에다 통보를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그 단속하는 귀찰대가 있는데 그분들 한국에서 그분들을 보는 순간 귀찰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귀찰대 아닐까?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갔다 왔다 이러다가 보니까 옆으로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뭐 찢어진 바지 입고도 막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대체 뭐지? 가서 보니까 그 약간 그 교회를 이제 선전하시는 교회 그분들이 종교, 네, 그분들이 그래 이렇게 서 있는데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게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이제 통제를 받으며 살았으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북한에서 약간 가장 좀 잘못 알려진 남한에 대한 오해?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도 뭐, 헐벗고 굶주리는 남녀의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야, 저기 남쪽의 어린이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저도 그때 많이 배고팠는데, 그 속에서 그 남쪽의 어린이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는 뭐, 말하는 대로 다 믿는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건 다 깨져요. 워낙 잘 살고 있고, 뭐,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는 미국의 식민지다. 예,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뭐, 어떤 미군의 군화에 짓밟혀서 살아가고 있다. 뭐, 이런 되게 어떤,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막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도, 미군은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이런 의문은 항상 있었거든요. 예, 드라마 촬영하는데 미군이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길거리에. 삼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었죠. 혹시라도 미군이 이제 총 이렇게 메고 이게 건방진 자세로 지나다니지 않을까. 뭐 지나다니다가 헤이 어라고 해가지고 막 건드리고 사람들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뭐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네. 하면 큰일 나죠. 네, 미군을 본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떠날 때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항이나 그 구조상의 시스템이 국가의 잘못이란 걸 저는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니까 중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정일이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님은 찐정일 출래야. 님은 찐정일, 빼초생. 님은 찐정일 출래야. 너네 북한 사람, 너네 북한의 김정일 대통령이 TV로 나왔어. 근데 대통령자도 아니고 그냥 김정일이 나왔어.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빗자루로, 야이, 뭐서라.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 제가 완전히 그때까지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강제 북송이라는 이러한 문제나 다른 이슈를 봤을 때 북한이 끌려가면 내가 당원으로서 제대 군관으로서 현직 사단 정치원의 딸로서 내가 받을 처벌이 어떤 거지. 나는 보위부터 정보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공안에 한번 끌려 올라갔을 때 난 그 자리에서 자살 시도했어요. 공안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단호한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러고 그때 벌금 주고 저를 풀어나섰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6.25 전쟁 문제로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엄청 싸웠어요. 내가 배운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군이 함께 일으킨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것이 북한이 일으킨 거래요. 말이 안 된다. 내가 상황이 코너에 몰려서 한국으로 왔을지언정 당신들은 나한테 거짓말 교육은 시키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 단계만 말하자. 이러고 계속 내가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나와서도 한 1년 만에 제가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그게 찝찝한 거예요.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진실만을 쫓는 또 그런 순수함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찝찝하니까 내가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그때 당시 검색했을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개됐던 군사 기밀 자료.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 대한 승리를 받기 위해서 스탈린을 찾아간 그 사례, 그 자료들, 그리고 중국이 실제 내놓은 칼럼에 그때 당시 임시로 공개됐다가 폐기됐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이 뭐라고 칼럼을 내놨냐면 한반도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라는 논설이 그때 나왔댔어요. 나중에 그게 폐기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마침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안 나쁘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3자인 중국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내놓은 자료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 안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소련과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형제이며 그들이 바친 6.25 전쟁의 피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래. 그럼 이게 100마디 말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엄청 울었거든요. 왜냐면 난 청춘을 바쳤잖아요. 무엇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왜? 무슨 명분으로? 바로 6.25 전쟁이 유일한 명분이어서. 그럼 내 청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7살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면서 바친 내 청춘은 도대체 뭐냐고. 그때 그걸 보는데 내가 앉아서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걸 보고서 내가 앉아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뭔 짓을 한 거야? 난 도대체 북한에서 뭔 짓을 하고 내 청춘을 바친 거야? 탈북하는 순간까지 난 예쁜 옷을 못 입어봤어요. 보이샷 군복밖에 못 입어봤어요. 사회 제대돼서도 아무도 그걸 안 줘서 군복 입고 나는 탈북을 하겠다고 국경까지 왔는데 부럽거들 그 군복을 다 뺏겨서 장마당에 팔아서 낡은 옷을 갖다 입혀서 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나는 그럼 뭐예요? 그 억울함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인권이라는 단어나 수많은 단어들을 배우면서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배우게 된 거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한국 와서 충격받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겠네요. 약간 체제가 어떻게든 약간 부인될 수밖에 없는, 그쵸, 나를 만든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게 완전 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셨겠네요, 진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뇌 교육은 정말로 무서워요. 태어나서부터 배워준 게 딱, 야, 이게 볼펜인데 이게 전체가 흰 색깔이 없고 이거 전체가 까만색이야. 이거 무조건 전체를 까만색으로 봐야 돼 라고 말하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울타리를 딱 넘어와서 어느 순간 야, 그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거야. 네가 여지까지 잘못 알아한 거야. 근데 이게 너네만 이러지 밖에 나오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세상이야.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얘네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사실. 배신감이 들어요. 그니까요. 와. 세뇌 교육이 무섭지만 그 세뇌 교육이 잘못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분노는 폭발을 해요. 왜? 내가 살아온 그래도 30년 인생이 이 북한 땅에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속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 체제 안에서 배운 내 인생 30년은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모든 그 교육의 그 정체성과 그 명분과 그 논리와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럼 난 30년 인생은 도대체 뭘 살았냐?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간단히 말해서 한국 와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그런 간판들이었거든요. 같은 한국말인데 왜 저거를 제일 맨 처음에 혼란했던 게 헤어클럽이었거든요. 미용실을 찾아야 되는데 미용실이라고 안 쓰고 100% 뭐 강땡땡 네. 헤어클럽, 강땡땡 헤어샵. 예, 그래서 그 헤어클럽이란 말을 듣고 참 이러고 눈 부라리고 봤어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헤어, 분명히 대가리란 소리야. 그러면 클럽,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춤춘다는 소리일까? 근데 저 앞에 붙여 있는, 왜 사람 이름이 저 앞에 붙여 있지?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미용실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미용 기구인데 한번 그래도 물어는 보자. 머리가 도대체 무슨 지랄을 하길래 미용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미용실을 못 찾아.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아, 여기 미용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간판을 헤어 클럽이라고 했어요? 이랬더니 머리를 춤춰요? 이랬더니 아, 그 뜻이 아니고 한국식의 이런 간판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싶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아, 깎아만 줘요. 괜찮아요. 파마도 해줘요. 그제서야 아,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간 미용실 제 지금 15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아직도 거기 들어갈 때 제 얼굴을 기억하세요. 또 한 번은 저희 신랑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니, 할머니 집 간대요. 할머니 집. 네. 그 식당 명이 할머니 집. 그러니까 네. 나는 네.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뭐라고 싸웠냐면, 아니, 식당에 가자고. 내 돈 내고,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남의 할머니 집에 왜 가냐고. 왜 구걸질하러 가? 구걸질 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집이 지금 식당이야.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 궁평항 근처에서 할머니 칼국수집 먹으려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끝내 밥 못 먹고 집으로 왔어요. 2시간을 싸우다가. 근데 하도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탈북민을 이제 설득하는 이런 교회 집사였으니까 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본인이 빠른 포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하잖아요. 사소한데 이 사소함에 느끼는 지금 알게 되면 난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로 한국 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었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권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 신랑이 세상에, 그 인권을 왜 몰라? 사람이 걸리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진 거죠. 왜 또 우는 거야? 이러면서 신랑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난 왜 몰랐지? 아니, 내가 북한에서 문맹자가 아니잖아요. 전 북한에서 당원이었고 군사대학까지 졸업한 당원이었어요.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정착적인 북한이 말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입당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입당해서 북한 사람들이 상위 몇 %에 안 되는 여군 장교 출신이고 군사대학 졸업했고 열병식까지 했고 보위부 정보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단어를 몰라요. 그걸 들을 때 그 무너짐 있잖아요. 그 자괴감? 난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이 허무함? 그게 이제 억울함으로 올라오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엇을 나한테 잘못 가르쳐 주는지 그때부터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 교육의 내용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교육 내용하고 무엇이 차이인지를 그때부터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진짜 변화는 그 억울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배신감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배신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 무조건 나와줘야 돼요, 이거는. 네, 이거는 유튜브에서 단골 손님입니다. 네, 단골로. 저희도 네.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요거는 무조건 해줘야 또. 한국에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아직도 약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여러 개 있는데 저는 하나를 추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대한민국에 이제 6월에 이제 도착을 했거든요. 몇 년도 6월이에요? 몇 년? 2009년. 2009년. 네. 6월에 이제 딱 도착을 했는데 굉장히 덥잖아요. 덥죠. 네.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에 내려서 비행기 탈 때부터 신세계였어요. 네, 일단 승무원분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친절하신 분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러신 분들은. 네. 약간 대한항공 타고 오셨나요? 네. 대한항공 타고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피부색이 하얗면서 예쁜 분을 저는 난생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떠 있어서 정말 선녀인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런 건 다 빼고, 네. 그런 건 이제 사람마다 인상이 달랐으니까. 네네. 대한민국의 어떤 삶의 이 생활 환경에 놀랐던 게, 비행기에서 내려서 화장실 들어갔어요. 화장실 들어가서 화장실 일을 보고 손을 씻는데, 물을 켰는데 너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아, 대한민국은 남쪽에 있어가지고 진짜 뜨겁구나. 거의 태국이구나. 여기는. 야, 이거 어떻게 사냐, 이제. 그래서 손을 계속 못 씻었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씻다가 수도꼭지를 쓱 돌려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찬물이 나오더라고요. 와, 그래서 이게 한 구멍에서 뜨거운 물이랑 찬물이 같이 나온다? 이게 저한테는 정말 엄청난 쇼크였고, 진짜로 북에 있을 때는 이제 뜨거운 물, 찬물 만들려면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찬물이랑 비율 섞어서 막 이렇게 해서 목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한 데서 나온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그다음부터는 뭐 대부분 다 충격이었죠. 네. 네. 그 국정원 가서 뭐 밥 나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다. 제일 정치적으로 뭔가 교육적으로나 이런 것에 약간 이게 뭐야 라고 느꼈던 거는 6.25 한국 전쟁이었어요. 그 약간 남한이 침범했다 이렇게 이제 거기서 교육을 받잖아요. 그거는 북한에 완전히 본인들이 모든 주민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초반에 와서 한국 전쟁이 남침이에요.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 용어부터 일단 이해를 못했어요. 남침이에요. 당연하죠. 남쪽이 먼저 침략한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아닙니다, 선생님. 남한이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걸 똥꼬 때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침은 이제 당한 거다. 네. 우리가 똥꼬를 이렇게 할 때, 네, 똥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침략을 당한 쪽이 네네. 남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한 이틀 동안은 약간 충격이었어요. 국정원에서 그렇게 초반에 와서 그거부터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왜, 그거는 우리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래도 북한을 배신하고 어떻게 보면은 왔는데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저희 그렇게 색이 짙은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건 팩트니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료나 영상 그런 것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앞으로 한 2만 명이 되는 탈북민이 제 앞으로 왔으니까 그 선생님들은 이제 고수인 거예요. 네, 이거를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니까 최대한 쉽게 빠르게 정보를 전달하다 보니까 얘기를 딱 듣고 북한 주민들 2,500만을 진짜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진실로 만들어서 교육을 했구나. 그래서 한 60대의 어떤 어르신들 이런 분들은 그걸 마지막까지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탈북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믿는 순간 네. 내가 60년을 잘못 산 거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인생을 그걸 부정해버리니까. 네,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방 받아들였죠. 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북쪽이 침략을 당했으면은 7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는 게 좀 어려운 숙제로 그렇죠, 사실. 맞아요. 네,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아니 반격을 해서 서울을 탈환했다? 이건 쉽지 않은데 왜냐 무방비 상태에서 그게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문건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북한 당국이 이제 프로파간다라고 하죠. 그런 거에 있어서의 좀 큰 충격이었어요. 아무래도 도착을 하면 비행기를 이제 저희가 타고 오잖아요. 도착을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희 보고 내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 이제 일반 관광객분들 다 내리시고 저희가 내리는데 국정원 분들이 마중 나와 있어요. 비행기 딱 바로 앞에.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아무나 가능한 줄 알았어요. 이건 여담이긴 한데 나중에 보니까 비행기 앞에까지 갈 수 있는 건 아무나 못 가는 거잖아요. 그냥 어떤 게이트 앞에서만 발해주고 이제 들어간 다음에는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짐 검사하고 여기는 맞아. 티켓 있는 사람만 가는 거잖아요. 근데 국정원이라 그런지 비행기 바로 앞에까지 마중을 오셨더라고요. 이제 내리자마자 바로 이제 저희를 안내를 맞아주셨고 그다음에 저희를 데리고 어떤 특별한 경로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나가서 차에 태워가지고 병원을 가요. 병원을 가서 1차적으로 신체 검사를 해요. 처음에 와서 이제 마스크를 끼라고 주더라고요. 근데 마스크를, 그때 좀 그게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그렇게 평소에 써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마스크라는 것도 쓰는구나. 우리가 무슨 나쁜 세균이 있을까봐 이러나? 막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어쨌든 병원에 가서, 다 신체 검사를 하고 보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결핵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대요. 그래서 그런 결핵
어떤 균이 있는 사람들은 또 따로 격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까 신체 검사를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에 바로 들어가죠.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하는 게 아무래도 국정원 조사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그것까지는 모르고 그냥 내가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자유다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막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이 북한 사람이 맞는지 순수한 목적으로 자유를 찾아서 온 사람이 맞는지 이런 것도 가려내야 되고 왜 그중에 또 간첩도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렇죠. 그런 조사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하나원 가서 일종의 또 교육 과정들이 필요하고 이런 건데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6개월 국정원 3개월 하나원 3개월에서 6개월이거든요. 6개월이라는 기간도 굉장히 짧다면 짧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국적 하나를 새로 받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죠. 네. 다른 남들은 여기에 어떤 이민 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국적 하나를 받겠다고 몇 년을 그렇게 여기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는 6개월 만에 그렇게 새로운 국적을 받는 건데, 또 하나의 국적을 그렇게 받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저는, 이게 왜 필요하지? 막 이런 생각도 했었고. 아니, 왜냐면 국정원에 대해서 워낙 안 좋은 얘기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선거본 그런 얘기도 뭐 북한에서 들으셨다면서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내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서 여기에 가둬놓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궁금한 게 3개월, 3개월 있는다고 하셨는데 그럼 3개월 동안은 뭐 하는 거예요? 뭐 교육을 계속 받나요, 그러면? 국정원에서는 조사부터 받는 거죠. 그 일종의 어렸을 때부터 뭐 하는지, 뭐 어디서 태어났고 아버지 어머니 누구고 동네에 뭐가 있었고 뭐 학교에서는 어떤 걸 배우고 어느 학교를 다녔고 어떤 직장을 다녔고 이런 과정을 쫙 이렇게 조사를 받는 거예요. 저는 너무 신기했던 게 국정원에 이렇게 조사방이 좀 크진 않거든요. 딱 조사관 그 테이블이랑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이랑 있는데 거기서 평양 그 GPS를 평양 지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너가 살았던 집을 한번 찾아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여기 어떻게 평양 지도가 있을 수가 있지? 저희 아파트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다 나와요 그렇게? 네, 그래서 이거 내가 살았던 아파트인데 이거 내가 다녔던 학교인데 이걸 어떻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그때까지 인터넷이라는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그게 가능한 줄 몰랐던 거죠, 아예. 그래서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국정원에서. 그리고 막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가 국정원이냐? 그러니까 그분이 맞대요. 그래서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국정원에서 이렇게 선거문을 한다라고 들었는데 그 조사관분이 내가 널 선거문하게 생겼니? 그분도 되게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아빠 같은 그런 분이셨는데 그 너무 어이없으셔가지고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굉장히 처음에는 엄청 그 낯선 그런 감정 그리고 되게 두려움 그리고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거리감도 있었고 왜 이러지 그랬는데 어느 순간 너무 정이 들어가지고 국정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다 잘생겼는지 다 양복 딱 이렇게 입고 일하시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제 국정원을 떠날 때는 다시는 여기 못 들어온다 생각하니까 많이 아쉽더라고요. 혹시 뭐 와서 식사는 어떠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한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식판에다 이렇게 담아주는데, 그게 처음에, 무슨 약간 밥이랑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약간 상추 뭐 이런 거랑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국이랑 이런 걸 갖다 주셨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쿨피스. 네, 쿨피스를 저는 처음 봤어요. 이게 뭔가 되게 신기했어요. 네, 그리고 그런 어떤 종이팩에 뭔가를 담아 먹는 것도 되게 신기했었고, 음료를. 네, 그리고 그걸 되게 잘 먹었거든요. 네, 너무 담백하더라고요, 맛이. 자극적이지도 않고. 잘 먹고 정신없이 잤어요. 네, 그 첫날에 그 피로도 있어서 그런가? 되게 자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깨워주셔가지고 깨놨는데 그 다음부터 식사가 매번 바뀌더라고요. 네, 그게 신기했어요. 내가 뭐라고 이렇게 매끼 다른 식사를. 네, 근데 또 그게 좀 그랬던 게 그게 또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맛있었는데 국정원 조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맛이 없대요. 그 밥 뭐가 그렇게 맛있냐 그러면서 주말마다 나가서 또 다른 거 맛있는 걸 사주시는 거예요. 소고기를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야, 그렇게 녹는 고기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예, 잘 익히지도 않았는데. 북한에서는 고기를 잘 안 구워 먹어요. 생고기를 안 구워 먹어요, 거의. 고기 질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또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잘 그 위생 상태도 그렇게 좋지가 않다 보니까 그 해충도 많고 그래서 무조건 푹 익혀서 끓여서 먹어라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익히지도 않은 고기를 먹으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거 안 익었는데 해서 뭐라 이러면서 먹었는데 먹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되게 그게 그렇게 비싼 줄은 나중에 알았지만 그리고 막 과일도 떨어질세라고 그렇게 갖다 주시는데 사과가 그렇게 달더라고요. 저는 진짜 여기서 녹는 줄 알았어요. 먹구멍이 너무 달아가지고. 근데 사과, 귤, 뭐 포도 해가지고 다 먹으면 먹을수록 계속 갖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너무 감사했죠. 태어나서 그렇게 과일을 정말 마음껏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도 사과가 너무 귀해서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말 막 큰 마음 먹고 한 1kg 사다가 그렇게 금방 다 없어지고 막 그랬었는데 그때 진짜 원 없이 먹었죠. 사과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국정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뭐 식사라든지 그다음에 뭐 생활 패턴이라든지 그리고 뭐 인터넷을 통해서 뭐 북한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놀라셨다고 하셨는데 그것 말고도 약간 이제 한국에 와서 뭐 정착해서라든지 아니면은 뭐 동네도 돌아다니고 또 여러 가지 남한 사회를 경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충격받은 것, 약간 되게 놀란 것 그런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하나원 이제 그렇게 마치고 또 나와서 한국 이제 임대주택을 배정을 받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좀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대중교통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막힘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그래도 평양에서 살았었고, 평양에서 지하철도 타봤고 다 이제 해봤기 때문에 여기서도 얼마든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에는 그걸 좀 많이 헷갈렸어요. 그래서 버스 가는 방향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반대 거 타고 가기도 하고, 뭐 버스에 탔는데 내릴 때 누르는 벨이잖아요. 그 위치를 몰라가지고 정류장에서 못 내리고 막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겪으면서 그런 걸 알게 된 거죠. 핸드폰을 통해서 이제 버스가 언제 오는지 알아볼 수가 있구나.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예. 아니, 북한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100년 정도 지나서 발전이 되면, 인류가 커다란 발전을 이룩을 하면, 집에서 버스가 몇 시에 오는지 알고 있다가 내려갈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네, 북한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한국에 오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진짜.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것만 치면은 방법이 다 나온대요. 뭘 타고 가야 되는지. 봤는데, 5분 뭐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도착 시간인 줄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도착 시간이었던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얘랑 버스랑 대체 무슨 연관이 있길래. 여기서 이거를 신호를 어떻게 보내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아는 거지? 그게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차를 탔는데 내비 같은 것도 너무 신기하고 대체 이거를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무식하게도 그 모든 차들의 어떤 그 정보를 어떻게 그걸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내비게이션 내비가 시스템 어떻게 자체가 가능한지 왜 여긴 막히고 저기는 안 막히고 막 그쵸. 예, 그것도 그렇고 이 길을 여기 길에 아무 표시도 없는데 이 길을 내비가 어떻게 알아서 이거 길을 인식을 하는지 이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는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은 너무 충격인 거죠. 북한에서 그렇게 원하던 삶을 지금 나는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편하잖아요. 대중교통 내리면 이거 타고 가야 되고 몇 분 뒤에 오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고 참 그것도 너무 편하고 일단은 제가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멀타에 있을 때 140유로밖에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고 와서 한국에 이제 일을 했었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아무 자격증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두 손으로 노동을 했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보자라고 해서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런 조명 씌우는 플라스틱 그거를 생산돼서 나오면 이게 박스에 담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일을 하고 한 달에 한 180만 원을 받았어요. 네, 정확히 멀타에서의 1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네요, 네, 진짜. 그게 정말 감사했죠. 내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회사에서 저녁에 일이 한 7시 반쯤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끝나고 다 퇴근을 해요. 근데 북한에서는 진짜 거짓말 아니고 저녁에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회사 다닐 때도 그렇고 일이 한 8시에 끝났다 그러면 한 1시간을 총화를 해요. 매일 저녁.
그냥 그 책임자의 어떤 분풀이 시간인 것 같아요. 막 그냥 막 삿대질 하면서 이렇게 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막 그냥 앉아서 듣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청화 시간이 꼭 있었어요. 정말 짧아서 10분이고. 근데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끝나고 이제 쫄래쫄래 가서 이제 앉아갖고 이렇게 서 있었는데 딱 하시는 거예요. 아니, 청화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청화 같은 소리 하냐고 그냥 빨리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아무런 청화도 없고 누가 이렇게 통제하는 사람도 없고 조직 생활도 없는데 이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알아서 잘 돌아갈까? 어떻게 이 많은 돈을 탈 수 있을까?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했었죠. 네. 그래서 참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내가 그래도 뭐 유럽도 경험했었고 이렇기 때문에 크게 신기할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는 곳마다 다 너무 신기함 천지였던 것 같아요. 네. 북한은 이게 전반적으로 통제사회다 보니까 방금 네. 말씀하신 뭐 청화라는 그런 시스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좀 길들여져 있다가 네.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 오니까 확실히 좀 적응이 안 되셨겠네요. 처음에. 아유, 그렇죠. 제가 뭘 하든 간에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북한에 있을 때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게 청바지였거든요. 네, 청바지를 북한에서 못 입게 하거든요. 자본주의 상징이기 때문에. 청바지가 자본주의 상징이에요? 네, 상징이래요. 하긴 약간 좀 자유 그런 이미지도 좀 있고요. 청바지가. 그래서, 네, 사실은 노동자들이 입는 바지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약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절대 못 입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제는 입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청바지를 입고 막 신이 나서 이제 길거리를 가고 있었는데 저기 앞에 단정하게 입으신 분들이 무슨 옆에 팜플렛 같은 걸 세워놓고 이제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 보면은 길거리 귀찰대라고 있거든요. 아줌마 가정주부로 되는 약간 여맹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그분들이 두세 명씩 길거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단속을 해요. 옷차림을. 뭐 너무 붙는 옷을 입었다거나 시스루를 입었다거나 염색을 했다거나 잡아가지고 어디 사는 누구고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직장에다 통보를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그런 단속하는 귀찰대가 있는데 한국에서 그분들을 보는 순간 귀찰대가 딱 생각이 난 거예요. 이 귀찰대 하니까. 진짜 엄청 고민했어요. 갔다 왔다 이러다가 보니까 옆으로 막 지나다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뭐 찢어진 바지 입고도 막 자유롭게 다니더라고요. 대체 뭐지? 가서 보니까 약간 교회를 이제 선전하시는 교회 그분들이 그분들이 그래 이렇게 서 있는데 순간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은 이런 게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런 이제 통제를 받으며 살았으니까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북한에서 약간 가장 좀 잘못 알려진 남한에 대한 오해? 그런 것도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에도 헐벗고 굶주리는 남녘의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렸을 때는 저기 남쪽의 어린이들은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구나.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저도 그때 많이 배고팠는데 그 속에서 그 남쪽의 어린이들을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워낙 어렸을 때는 말하는 대로 다 믿는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나중에 한국 드라마 보면서 그런 건 다 깨져요. 워낙 잘 살고 있고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거는 미국의 식민지다. 예, 미국의 식민지다. 그리고 어떤 미군의 군화에 짓밟혀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되게 어떤, 원색적인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자극적인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식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도, 미군은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이런 의문은 항상 있었거든요. 예, 드라마 촬영하는데 미군이 왜 한 명도 안 보일까? 길거리에. 삼국에 와서도 그런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노력했었죠. 혹시라도 미군이 이제 총 이렇게 메고 이게 건방진 자세로 지나다니지 않을까. 지나다니다가 헤이 어라고 해가지고 건드리고 사람들 무고한 시민들을 괴롭히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네, 미군을 본 적도 없고 길거리에서. 그게 다 거짓말이라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떠날 때 북한 정부에 대한 어떠한 반항이나 그 구조상의 시스템이 국가의 잘못이란 걸 저는 인지를 전혀 못했어요. 그래서 탈북을 해서 중국에 오니까 중국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김정일이 TV에서 나오잖아요. 그럼 님은 찐정일 출래야. 님은 찐정일, 빼초세.
님은 찐정 일출리야. 너네 북한 사람, 너네 북한의 김정일 대통령이 TV로 나왔어. 근데 대통령 짝도 아니고 그냥 김정일이 나왔어. 라고 해요. 그러면 제가 어땠을까요? 빗자루에, 야, 이 뭐서라. 김정일 장군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손가락질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그 정도로 제가 완전히 그때까지도 이게 멈춰지지가 않은 거죠. 그러나 강제 북송이라는 이러한 문제나 다른 이슈를 봤을 때 북한이 끌려가면 내가 당원으로서 제대 군관으로서 현직 사단 정치원의 딸로서 내가 받을 처벌이 어떤 거지. 나는 보위부 정보원을 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공안에 한번 끌려 올라갔을 때 난 그 자리에서 자살 시도했어요. 공안들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단호한 사람 처음 봤다 이러고 그때 벌금 주고 저를 풀어놔줬거든요. 한국에 왔을 때 6.25 전쟁 문제로 국정원과 하나원에서 엄청 싸웠어요. 내가 배운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게 아니라 대한민국과 미군이 함께 일으킨 걸로 배웠잖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이것이 북한이 일으킨 거래요. 말이 안 된다. 내가 상황이 코너에 몰려서 한국으로 왔을지언정 당신들은 나한테 거짓말 교육은 시키면 안 된다. 이러고 이제 역사는 그대로 놔두고 지금 현 단계만 말하자. 이러고 계속 내가 이제 반항을 한 거죠. 근데 이제 한국 나와서도 한 1년 만에 제가 이 사람들이 계속 말할 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말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와서 그게 찝찝한 거예요. 아무리 고집불통이라도 진실만을 쫓는 또 그런 순수함은 있잖아요. 그래도 이게 찝찝하니까 내가 계속 인터넷 검색을 해봤죠. 그때 당시 검색했을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공개됐던 군사기밀 자료. 김일성이가 6.25 전쟁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스탈린을 찾아간 그 사례, 그 자료들, 그리고 중국이 실제 내놓은 칼럼에 그때 당시 임시로 공개됐다가 폐기됐어요. 그것이 이제 중국이 뭐라고 칼럼을 내놨냐면 한반도 6.25 전쟁은 북한이 일으킨 침략 전쟁이다. 라는 논설이 그때 나왔댔어요. 나중에 그게 폐기됐어요. 근데 그걸 내가 마침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한국은 당사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내가 안 나쁘다. 난 나쁜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3자인 중국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내놓은 자료는 나한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죠. 왜냐하면 북한 안에서 우리가 배운 교육은 소련과 중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가장 형제이며 그들이 바친 6.25 전쟁의 피는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교육을 어려서부터 받았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아니래. 그럼 이게 100마디 말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걸 아는 순간에 내가 엄청 울었거든요. 왜냐면 난 청춘을 바쳤잖아요. 무엇 때문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왜? 무슨 명분으로? 바로 6.25 전쟁이 유일한 명분이어서. 그럼 내 청춘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17살 어린 나이에 그 고생을 하면서 바친 내 청춘은 도대체 뭐냐고. 그때 그걸 보는데 내가 앉아서 정신없이 울더라고요. 내가 혼자서 집에서 인터넷 검색하다가 그걸 보고서 내가 앉아서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난 뭔 짓을 한 거야? 난 도대체 북한에서 뭔 짓을 하고 내 청춘을 바친 거야? 탈북하는 순간까지 난 예쁜 옷을 못 입어봤어요. 보이샷 군복밖에 못 입어봤어요. 사회 제대돼서도 아무도 그걸 안 줘서 군복 입고 나는 탈북을 하겠다고 국경까지 왔는데 부럽거들 그 군복을 다 뺏겨서 장마당에 팔아서 낡은 옷을 갖다 입혀서 나를 넘겨버린 거예요. 그 삶을 사는 나는 그럼 뭐예요? 그 억울함이 거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인권이라는 걸 배우게 됐고 인권이라는 단어나 수많은 단어들을 배우면서 내가 알던 세상이 그 세상이 아니었구나. 또 다른 세상을 내가 배우게 된 거죠. 정말 우여곡절이 많은 또 그런 스토리를 갖고 계신데 가장 어떻게 본다면 한국 와서 충격받은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겠네요. 약간 체제가 어떻게든 약간 부인될 수밖에 없는, 그쵸, 나를 만든 그런 사상이나 그런 게 완전 다 잘못됐다, 그런 부분이 가장 좀 충격적이셨겠네요, 진짜.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세뇌 교육은 정말로 무서워요. 태어나서부터 배워준 게 딱, 야, 이게 볼펜인데 이게 전체가 흰 색깔이 없고 이거 전체가 까만색이야. 이거 무조건 전체를 까만색으로 봐야 돼 라고 말하면 이것밖에 안 보여요. 정말 이것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 울타리를 딱 넘어와서 어느 순간 야, 그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거야.
네가 여지까지 잘못 안 한 거야. 근데 이게 너네만 이러지 밖에 나오면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이 볼펜은 까만색하고 흰색이 섞여 있는 세상이야. 다 그렇게 말하는데 얘네만 그렇게 말하는 거야. 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상상이 안 가요, 사실. 배신감이 들어요. 그니까요. 와. 세뇌 교육이 무섭지만 그 세뇌 교육이 잘못된다는 걸 아는 순간 그 분노는 폭발을 해요. 왜? 내가 살아온 그래도 30년 인생이 이 북한 땅에 있잖아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그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우리 속 사회주의 체제 안에 있잖아요. 그 체제 안에서 배운 내 인생 30년은 사기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모든 그 교육의 그 정체성과 그 명분과 그 논리와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었냐? 그럼 난 30년 인생을 도대체 뭘 살았냐? 라는 이 정체성의 혼란?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간단히 말해서 한국 와서 가장 혼란스러운 게 그런 간판들이었거든요. 같은 한국말인데 왜 저거를 제일 맨 처음에 혼란했던 게 헤어클럽이었거든요. 미용실을 찾아야 되는데 미용실을 안 쓰고 100% 뭐 강땡땡 네. 헤어클럽, 강땡땡 헤어샵. 예, 그래서 그 헤어클럽이란 말을 듣고 좀 이러고 눈 부라리고 봤어요. 야,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헤어, 분명히 대가리란 소리야. 그러면 클럽, 머리를 이렇게 흔들고 춤춘다고 그러니까? 근데 저 앞에 붙여 있는, 왜 사람 이름이 저 앞에 붙여 있지? 그래,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게 미용실 기구들이 있는 거예요. 저건 분명히 미용 기구인데? 한번 그래도 물어는 보자. 머리가 도대체 무슨 지랄을 하길래 미용실을 찾아가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미용실을 못 찾아.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내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 원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여기 미용실이 맞아요. 그런데 왜 간판을 헤어클럽이라고 했어요? 이랬더니 머리를 춤춰요? 이랬더니 그 뜻이 아니고 한국식의 이런 간판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 깎고 싶으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 깎아주는 거예요? 깎아만 줘요. 괜찮아요. 파마도 해줘요. 그제서야 그렇구나. 그렇게 들어간 미용실 제 지금 15년 동안 다니고 있거든요. 그 원장님이 아직도 거기 들어갈 때 제 얼굴을 기억하세요. 또 한 번은 저희 신랑하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갔는데 아니 할머니 집 간대요. 할머니 집. 네. 그 식당 명이 할머니 집. 그러니까 네. 나는 네. 거기서 이제 남편하고 뭐라고 싸웠냐면 아니 식당에 가자고 내 돈 내고 식당에 가서 돈 내고 밥 먹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집 가자고. 아니 그러니까 남의 할머니 집에 왜 가냐고. 왜 구걸질하러 가? 구걸질하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 집이 지금 식당이야. 근데 그 말을 이해를 못하는 거. 그 군평항 근처에서 할머니 칼국수집 먹으라고 했다가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끝내 밥 못 먹고 집으로 왔어요. 2시간을 싸우다가. 근데 하도 그때 당시 저희 남편은 이제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탈북민을 이제 설득하는 이런 교회 집사였으니까 제 상황을 이해하고 그냥 본인이 빠른 포기를 하신 거죠. 그리고 집으로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사소하잖아요. 사소한데 이 사소함에 느끼는 지금 알게 되면 난 도대체 무슨 바보 같은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권이라는 단어를 저는 정말로 한국 가서 처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들었는데 인권이라는 단어를 몰라요. 그래서 인권이 무슨 뜻이야? 라고 했더니 우리 신랑이 세상에 그 인권을 왜 몰라? 사람이 걸리고 사람이 걸리잖아.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뚝 떨어진 거죠. 왜 또 우는 거야? 이러면서 저희 신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을 난 왜 몰랐지? 아니 내가 북한에서 문맹자가 아니잖아요. 전 북한에서 당원이었고 군사대학까지 졸업한 당원이었어요.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정착적인 북한이 말하는 12년제 의무교육을 졸업한 사람이에요. 입당해서 그 어린 나이에 입당해서 북한 사람들이 상위 몇 %에 안 드는 여군 장교 출신이고 군사대학 졸업했고 열병식까지 했고 보위부 정보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제가 문맹자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배우신 근데 제가 단어를 몰라요.
그걸 들을 때 그 무너짐 있잖아요. 그 자괴감? 난 도대체 무슨 인생을 살아온 거야? 라는 이 허무함? 그게 이제 억울함으로 올라오면서 북한 정부에 대한 분노가 그때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북한 체제가 무엇을 나한테 잘못 가르쳐 줬는지 그때부터는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는 거고 그때부터는 한국에서 말하는 이 교육의 내용이 북한에서 말하는 이 교육 내용하고 무엇이 차이인지를 그때부터는 보는 시각이 달라진 거죠. 진짜 변화는 그 억울함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그런 부분이 정말 배신감을 정말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상황이겠다. 배신감이죠. 그런 생각이 들고요.